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요즘 머리 아픈 일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머리만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편두통일까요? 그리고 편두통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적절한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게 맞는 걸까요? 수십 년째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만성 두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경과 전문의 신혜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회병원 신경과 전문의 신혜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신경과 전문의시고 두통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요거부터 선생님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두통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1차성 두통 그리고 2차성 두통.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로 원인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나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이 1차성 두통이고요. 예.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2차성 두통입니다. 예. 1차성 두통은 뇌와 뇌신경, 두피에 있는 말초신경이 서로 복잡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한다고 기존이 알려져 있고요. 네.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일반적인 신체 컨디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나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통만 있는 것이 1차성 두통.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2차성 두통은요? 2차성 두통은 뇌출혈이나 뇌종양, 뇌경색, 뇌염이나 수막염 같은 위험한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성 두통의 경우는 반드시 원인 질환을 감별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2차성 두통이 위험한 두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2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예. 벼락두통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 극심한 강도까지 진행하는 두통을 이르는 말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이 아주 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 네. 벼락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누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때려 내리치는 것 같은 통증이라든지 예.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음. 이러한 벼락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위험한 뇌혈관 질환이 원인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라 하시면 뭐 뇌출혈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뇌출혈이라든지 네. 뇌동맥 박리라든지 뇌혈관염, 음. 또 뇌혈관 수축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체 두통의 2% 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대다수 두통 환자분들은 1차성 두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고 조금 견딜 만한 그런 두통들은 1차성 두통인 가능성이 많고 네, 안전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벼락 두통처럼 갑자기 내가 평생에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싶은 그런 굉장히 심한 두통은 2차성 두통인데 네, 맞습니다. 요거는 위험한 병이 기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성 두통도 우리가 아는 두통이랑 잘 모르는 두통들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개로 또 나눈다고 합니다. 1차성 두통은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두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긴장성 두통은 두피에 있는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강도의 두통으로 예. 약물 치료나 스트레칭 등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긴장성 두통은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 머리에도 이렇게 근육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머리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근육통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긴장성 두통일 때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예. 근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 예. 또 소염제가 이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스트레칭 정도로도 어느 정도 가벼운 긴장성 두통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치료도 비교적 쉽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만성 두통 중에 좀 가벼운 긴장성 두통, 그다음에 오늘 문제가 될 겁니다. 편두통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편두통은 흔히들 한쪽 머리가 아플 때 이제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네. 그보다는
위장 증상과 감각 과민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편두통 있는 분들은 간혹 두통이 심할 때 음. 소화가 안 된다든지 네.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한다든지 예. 이런 위장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밝은 빛이 거슬린다. 음. 그래서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소리가 시끄러우면 더 힘들고 예민해진다. 음. 또 어떤 분들은 냄새가 더 예민해져서 머리가 아플 때는 힘들다. 이런 이제 감각 과민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에 가서 내시경도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돌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께 그때서야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두통 환자분들의 많은 부분이 네. 본인 증상을 두통보다는 위장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거쳐서 그 증상을 묵혀서 네. 정말 심해진 이후에야 예. 이게 위장병이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신경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빛이나 소리, 냄새의 감각이 예민해진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건가요? 이게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예. 이런 감각 과민 증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 감각이 예민해지는 증상을 감각 과민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편두통이 이제 유전적인 소인으로 발생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소리나 냄새가 조금 예민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두통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져서 네.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예민하니까 두통이 생기지가 아니라 네. 두통 때문에 예민한 거였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유전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있으면 딸도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두통기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소아나 청소년들 진료를 볼 때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두통이나 위장 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력의 소인이 있다면 예. 아이도 편두통인 경우가 많아서 네. 약물 치료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할머니까지도 올라갑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진통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없었지.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뇌신이나 사리돈을 많이 드셨다. 기억납니다. 네, 그런 이런 이야기 경우가 있었어요. 있으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들은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유전적인 소인은 사실 남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약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편두통 자체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편두통 환자분들이라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증상이 조금 심하신 편이고요. 예.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증상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전체의 한 15% 정도가 편두통을 앓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성들은 더 높다는 얘기인 거죠? 네, 보통은 조금 더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요. 예. 논문에 따라서 전체 유병률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약 20% 가까이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편두통이 있다. 근데 그럼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네, 사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되는 것은 20% 가까이지만 자기가 편두통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서 그냥 위장병이 있는 줄 알고 예,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편두통 얘기했고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선생님. 네, 군발성 두통입니다. 예. 군발성 두통은 사실 흔한 두통은 아니지만 그 두통 강도 자체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네. 또 편측으로 두통과 함께 눈물이라든지 콧물, 땀, 결막 충혈 같은 자율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군발 두통은 일정 기간 동안 두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군발 기간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떤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연례 행사로 두통이 와요. 이렇게 이제 호소하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요. 네. 이 군발 두통 자체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오셔서 증상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예. 조금 특이하게 다른 두통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훨씬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90% 정도가 남성 환자분들입니다. 편두통은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데 네, 맞습니다. 군발 두통은 남성이 많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성 두통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 두통. 이 3가지 중에 가장 흔한 건 뭘까요, 선생님? 바로 만성 편두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만성
편두통입니다. 만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만성이 되려면요, 선생님, 오래 아파야 만성인 거예요? 아니면 짧게 자주 아파야 만성인 거예요? 언뜻 듣기에 예. 오래 아픈 쪽에 방점을 찍기가 쉬운데요. 예. 오래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자주 아픈 두통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심한 두통의 경우 한 달에 3번 이상 있다든지 네. 경한 두통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이상 두통이 있으면 만성 두통을 의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대부분 만성 두통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적절한 치료 없이 좀 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한 두통이 한 달에 3번 이상, 가벼운 두통이 한 달에 10일 이상 있으면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되게 환자분들 많이 보실 텐데 네. 이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질이 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멀쩡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10년 동안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10년 전부터 원래 편두통이 있던 분인데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어지럼증과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네.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고 예. 뭐 모든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게 나오고 꾀병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원인이 안 나오고 예.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까 네. 주변에서 이건 꾀병 아니냐, 예. 너는 의지가 약하다, 음. 뭐 심리적으로 너는 너무 약하다 이런 이제 좀 불필요한 오해와 또 이제 비난들을 받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예. 더불어서 본인은 너무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서 네. 일상생활도 안 되고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셨을 당시에는 네. 거의 하루도 일어나지를 못한다. 예. 내내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 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음. 호소하시면서 저를 만나자마자 우는 환자분이 어휴. 있었습니다. 냄새, 빛, 소리에 예민해지면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예.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시고요. 네, 예. 설령 컨디션이 좀 좋아서 외출을 했다 하더라도 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음이나 냄새에 노출이 되면 예. 두통이 유발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울렁거리는 위장 증상이 동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외출을 못하고 여행도 못 가시고 집에만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안 좋으니까 못 드셔서 체중도 쭉쭉 빠지고 네, 그런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들은 케이스로는 그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어머님이신데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도 보세요. 네, 흔하게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예. 본인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정말 사소한 일에 자꾸 화가 나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하게 이제 혼을 내게 된다든지 예. 또 남편에게 자꾸 신경질을 내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남편분과 같이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셔서 예.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된다 설명을 해드리면 예. 오히려 남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권하고 예. 이제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통이 도대체 왜 만성화가 됐을까? 왜 점점 더 심해질까? 이 기전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은 네. 뇌 자체가 두통 신호를 잘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예. 편두통성 뇌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사파성 편두통은 이제 단발성으로 가끔 두통이 있는 경우에 사파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두통 신호가 말초신경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과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증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는 소실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은 뒤에는 예. 그 말초에서 나오는 신호가 중추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 그 과정 중에 3차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음. 결국에는 뇌와 말초신경이 서로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고 네. 이것을 우리가 중추성 감작, 말초성 감작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뇌 자체가 통증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통증을 쉽게 느끼고 네. 또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돌고 돌아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통증이 더 커지고 크게 느껴지고 이런 게 되니까 요 어디라도 끊어줘야 치료가 된다. 네, 요게 맞습니다.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방 치료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줄여주는 먹는 약, 네. 경구 약제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먹는 약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네.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말초에서 중추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주사로 하는 예방 치료들이 있습니다. 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예방 치료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힌트를 들었으니 이제 정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급성기 치료가 있고 예방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급성기 치료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급성기 치료는 말 그대로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증상을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진통제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진통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타일에 뭐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맞습니다. 약들. 네, 우리가 네.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예. 이 약은 말초보다는 중추에 작용을 하면서 음. 진통과 해열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네. 또 이 외에도 비마약성 진통 소염제라고 하는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은 두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다른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이것은 손상된 말초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예.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을 함께 일으킵니다. 예. 또 이 외에도 편두통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진통제도 있습니다. 네. 트립탄 계열, 에르고트 계열 진통제들이 이런 것들인데 네. 이 약들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진통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약들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약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약국에서도 사실 수 있고 뭐 휴일에는 편의점에서도 사실 수 있는 약들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립탄 계열 요거는 조금 특별한 약인 거고요. 이제 요런 거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급성기 약들을 내가 언제 머리가 아플지 모르니까 핸드백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무실 책상에 넣어 두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 중에 약을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 너무 자주 드시면 너무 자주 드셔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일반 진통제의 경우는 한 달에 열흘이나 15일 이상 내가 네. 약을 복용을 한다. 예. 그리고 트립탄 같은 편두통 특이성 진통제의 경우는 네. 한 달에 4번 이상 약을 복용한다 하시면 네.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네. 요 환자분들은 약을 먹지 않으면 두통이 또 오히려 유발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 약을 끊으실 수가 없고 예. 그러면서 약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참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약을 끊으시기가 어렵고요. 예. 예방 치료를 반드시 하셔서 약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을 줄이고 약제의 효과를 올려서 약물 과용 두통을 치료하셔야 합니다. 약을 많이 먹어서 아픈 두통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약을 먹으면 약을 많이 먹어서 아프고 약을 끊으면 두통 때문에 아프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예방 치료가 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약들은 다 급성기 약들입니다. 급성기 약 말고 예방 치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방 치료 약들도 한번 알아보죠. 네, 예방 치료에 쓸 수 있는 약들은 크게 5가지나 6가지 정도 종류가 있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약을 쓸 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클래스 A로 분류되는 약들은 항전간제 종류가 있습니다. 네. 토피라메이트와 발포릭 애시드라고 하는 2가지 성분이 있고 예. 이 약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고 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약들입니다. 예. 그 외에도 혈압약 계통의 약들이라든지 우울증 계통 약들을 편두통 예방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혈압약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항우울제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을 환자분들에게 드리면 왜 나한테 이런 약을 줘요?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분들 안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항전간제의 경우는 왜 이런 무서운 약을 나한테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예를 들어 토피라메이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토피라메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전간제 목적, 뇌전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200ml 이상 보통 고용량을 쓰게 되고요. 예. 발포릭 애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편두통 예방 치료를 쓸 때는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25에서 200ml 정도로 네.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용량으로.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는 약이 오히려 드문 편이고 한 가지 약을 2-3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단순히 우리가 항전간제를 쓴다라기보다는 편두통 예방 치료에 승인된 약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먹을게요 하고 잘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약들을 예방약이면
쭉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평생? 평생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예방 치료를 할 때 사실 기간을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뭐 단정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예방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환자분들의 증상이 점점점 좋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시점이 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약을 바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유지 치료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추성 감작, 말초성 감작을 풀어주고 그 네. 상태를 유지해서 예.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내 주머니에 있는 급할 때 먹는 약보다 이런 예방약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뭔가 그 편두통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약들 먹는 거 말고 이제 주사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요게 재밌습니다, 선생님. 보톡스를 쓰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톡스 치료라고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 보툴리눔 독소는 그 성분 자체가 말초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말초 신경에서 중추로 자극이 자꾸 전달되는 것을 억제를 해서 네. 중추성 감작된 것이 풀어져서 예방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보톡스 치료는 꽤 오래된 치료고요. 주름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써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보톡스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주름을 펴는 원리 자체도 예. 이게 운동신경에서 근육을 움직이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차단이 돼서 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름이 펴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두통은 감각신경이 올라오는 부위 전체 총 31군데 보톡스 주사를 투여하게 되고 예.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이제 나오는 말초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오. 차단이 되면서 그래요? 중추를 자극하는 중추성 감작이 억제가 됩니다. 31군데에 보톡스를 놓으신다고 했고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네. 이 31군데 주사 놓으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예. 5분 내외로 시술 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편두통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주름살이 없어지는 네.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미간 쪽에 이제 놓는 위치가 예. 미간 주름 시술 위치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미간 주름이 펴지기도 하고요. 조금 재미있는 일화일 수 있는데 네. 이 보톡스 치료가 처음 개발된 유래 자체가 네. 처음 이제 유명한 미국에 있는 어떤 신경과 교수님인데 네. 본인 클리닉에 진료 받으러 온 환자분들이 주름 펴는 시술을 하고 오면 두통이 좀 덜해지더라. 라는 데서 착안해서 연구 개발을 하신 겁니다. 거꾸로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주름 펴려고 치료를 받았는데 있던 편두통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편두통 치료용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이 치료 네.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예방 치료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요? 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고요. 네. 이게 몇 번까지 맞는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효과가 나는 속도라든지 시기 등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조금씩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크고 네. 효과가 좋은 치료고요. 예. 또 난치성 두통 환자분들이나 전전성 편두통, 우리가 어지럼증이 위주로 나타나는 환자분들을 전전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환자들의 치료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보톡스는 선생님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안타깝게도 예. 비급여 치료이지만 예. 이게 또 치료 목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요즘 이제 실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도움을 또 받으시기도 합니다. 예. 비용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혹시? 이건 병원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요. 예. 보톡스를 주름 치료로 저희가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할 때 왜 부작용이 생겨도 이거는 효과가 3개월 내지 6개월이라 부작용도 3개월이면 6개월이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편두통 예방 용도로 쓰실 때도 같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톡스라고 하는 약 자체가 예.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먹는 약과 같이 신독성이나 간독성 같은 부작용이 없고요. 다만 두통에 쓸 때는 용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네. 일시적으로 며칠 정도 경두부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환자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또 이제 국소적으로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 경우에 눈썹이 올라가거나 처지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약이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 정도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야, 그 지긋지긋한 편두통이 사라진다면 보톡스 치료 뭔들 어떻습니까? 주사 치료가 선생님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면서요, 보톡스 네, 말고. 맞습니다. 이 외에도 항체 주사 치료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네. 항체 주사 치료는 3차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CGRP, 칼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직접적인 항체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 항체만 딱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곳을 건드리지 않아서 기전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효과도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보톡스처럼 이렇게 뭐 얼굴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배에 이렇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피하 주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예. 보톡스에 비교해서는 주사 방법 자체는 간편하고 예.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 주사도 가능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처럼 자기 배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볍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사가 또 네, 나온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점점 편두통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편두통을 예방하는 그동안 나와 있던 약제들 그리고 새로 나온 치료법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런 선생님, 약물에 의한 치료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칙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생활 수칙은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는 금주금연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술 자체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예. 뇌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금주금연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군발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군발 기간에는 흡연 자체가 두통을 더 유발할 수 있어서 예. 그런 환자분들은 금연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한데요. 음. 수면 시간이 자꾸 바뀌거나 또 낮잠을 잔다든지 하면서 두통이 유발되시는 경우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머리 아플 때마다 커피 드시는 분들, 커피 마시면 내가 두통이 좀 나아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커피 자체가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약물 과용 두통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평소 커피 자체를 많이 드시지 않고 예. 잘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편두통 약처럼 급성기 약물처럼 약물 과다 두통을 일으킬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머리 아프시면 여기저기 이렇게 막 만지고 누르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거보다는 선생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긴장성 두통에 스트레칭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칭을 하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방법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 탐납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죠. 네. 네. 스트레칭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자꾸 목을 계속해서 움직임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근육을 쭉 늘려서 늘린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적어도 10초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이제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늘리는 거예요. 네, 늘린 어. 상태에서 어. 이제 뭐 손을 이용해서 목을 쭉 늘려서 그 네. 상태를 10초 이상 유지. 아, 네. 막 흔들고 뭐 끌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맞습니다. 반대쪽도 네, 맞습니다. 요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주로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해 주시고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스트레칭을 할 때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주는 것보다는 근육을 최대한 늘린 상태를 10초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턱을 등과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턱을 끝까지 당겨서 뒤통수 근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또 반대로 손끝으로 턱을 밀어 올리면서 네. 목 앞에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시고 그 예. 늘린 상태를 10초 이상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목 옆에 있는 근육에서도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 목 옆에 있는 근육이 또 여기 측두부 밑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팔을 이용해서 목을 반대편 방향으로 쭉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10초 이상 유지, 또 반대쪽으로 한번 반복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등과 어깨를 바로 편 상태에서 뒤통수를 양손으로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목에서부터 등까지 그 근육이 굉장히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따라하고 계시죠? 좀 시원해지셨죠? 스트레칭은 저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없던 제 편두통이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편두통이라는 게 뭔가, 왜 만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 예방 치료가 왜 필요한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경과저분이 신혜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4가지 질환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지, 마비, 정신질환, 치매, 그리고 만성 두통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성 두통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얼른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